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이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값의 시가와 공시가의 격차를 없애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증세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둘러싼 갈등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또 해법은 어떻게 될지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임대차 3법 안착을 통해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일단 전세난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안착이라는 전제를 둔 건데 그 얘기는 당장은 뭐 심각한 이 전세난을 해결할 만한 뭐 뚜렷한 뾰족한 수가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지도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결국에 이제 법이라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이제 그것이 안착되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적정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아마 그런 시간이 필요한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전세난을 겪는 어떤 바라보는 어떤 대통령의 마음으로서 좀 안타까움이 그지 없겠죠. 어떤 그런 부분을 좀 표현했다라고 보고 결국에 이 전세난을 단기적으로는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거를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임대차 3법의 어떤 연착륙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것을 좀 역설하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뭐 지금 전세난, 그러니까 전세값도 많이 오르고 있고 매물도 물량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뭐 기다려라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뭐 좀 더 기다려 달라, 뭐 우리가 노력하겠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예.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까지 기다려 왔거든요. 뭐 매매 시장도 기다려 왔고 전세도 기다려 왔고 최근에 생각하는 건 이제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단 말이에요. 뭐 기존에도 문제는 있었지만 더 심각해졌는데 어제 대통령께 발표를 보면 뭐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거죠. 좋아, 기다려줄 수는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뭘 어떻게 하고 어떤 원인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할 거냐는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대통령님께서 뭐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발표는 하진 않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런 부분이 문제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뭐 약간 희망, 뭐 비전 정도는 제시를 해주면 기다려도 덜 고달플 텐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시장이 생각할 때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 것 같은데 임대차 3법을 조기 안착을 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정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 거를 봐서 문제가 해결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임대차 3법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개선을 하고 뭐 개정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좀 구체적인 안이 나와줬으면 시장에서도 믿고 기다려보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어제 발언을 보면 그냥 약간 립서비스 그냥 기다려봐. 기다리면 어떻게 될 거야.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도 고민해볼게라는 정도 메시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 시장을 기필코 반드시 안정을 시키겠다라고 했던 뭐 발언이 그냥 공언에 끝나지 않고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데 과연 이게 진짜 서민들에게 기다릴 만한 시간을 준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임대차 3법이 안착되는 게 중요한 거는 뭐 다들 공감하고 계실 것 같고요. 일단 공급에 대해서 언급하신 거는 방향성은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이 공급은 어쨌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전세난과 더불어서 이제 또 월세 부담들이 새롭게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세는 이제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게 월세 부담이 생기면 바로 생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대책 중에 하나로 이제 주거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 지금 이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주거급여라는 걸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가 월세에 대한 지원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임대차 3법이 뭐 논란이 되고 여러 가지 화두가 된 부분이 있지만
그 기폭제가 됐던 게 아마 홍남기 부총리 사례가 뭐 전세 난민 사례로 국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계속 언론에서도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야, 홍남기 부총리도 전세 난민이 되는 이 실정에 우리는 어떡하나라는 걱정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가 일단은 뭐 전세 난민 신세는 면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마포의 전세는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해서 내년 1월에 나가야 되고 지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의왕시 아파트는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요구를 해서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는데 뭐 위로금 주고 일단은 이사 가기로 의왕 아파트에서 나가기로 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거기에는 들어가 살 수 있게 됐는데 글쎄요, 뭐 이거는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는 일단 한숨 돌렸지만 다른 또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임대 3법이 이제 정착되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해프닝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공인이고 또 이 경제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분 중에 이제 한 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 개인의 사생활적인 어떤 사적 계약의 영역이 이제 드러나서 하나 임대 3법을 어떤 조롱하는 어떤 그 대표적인 이제 사례가 됐는데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그 전국의 임차 가구가 얼마가 있냐 한 845만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854만 가구 중에 홍남기 부총리가 겪은 최근의 사례는 어떤 그 보면 행복한 전 사례라고 봅니다. 진짜 집이 없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는 갈 사례 데라도 같은 있죠, 사실. 사례는 앞으로 분양받을 주택이 있는 분양권도 가지고 있고 자기 세종시에. 주택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업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어떤 인위적으로 세를 사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택지가 참 많은 어떤 사례죠. 그렇지만 이제 임대 입법이죠. 이제 3법은 이제 내년 6월에 이제 하나는 더 시행하니까 임대 입법이 실행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르는 어떠한 이제 허점이 좀 드러난 이제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뭐 보완을 하면 될 거라고 이제 좀 보여지고요. 이 850만 가구에 해당되는 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임대차 보호법이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계약갱신 청구권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임대차 3법에 대한 거를 전체를 비난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례에서 나온 어떤 문제점들은 당연히 보완해서 시정해서 임차인들이 고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임대차 3법의 어떤 정착이 과연 우리가 전월세 시장을 가중시키고 이것으로 인해서 진짜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느냐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거래 쪽 측면만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2019년 6월에서 10월 동안 5개월 동안에 어떤 전월세 거래량이 한 7만 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7만 429건인데 그중에 73.2%에 해당되는 5만 1,582건이 전세건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임대차 3법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 같은 기간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전월세 거래량이 54,800건입니다. 54,800건 중에 전세 비중이 72.8%인 39,915건이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죠. 물론 이 지표가 이제 서울시에서 나온 건데요. 서울시에서 나오면서 이것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이 얼만큼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해서 재계약을 한 것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신규 계약만 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수치적인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물론 확실하게 한 16,400건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계약.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홍남기 부총리와 같은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라면 당연히 줄어든 매물이라면 홍남기 부총리와 같은 그런 사례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뭐 매물이 줄어든 거는 사실인 것 같고 또 전세 가격도 몇십 주, 뭐 1년 넘게 굉장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의 사례를 그냥 뭐 하나의 개인적인 사생활로 치부하기가 좀 어려운 게 많은 분들이 집도 없는데 지금 전세를 못 구하는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 어디 오고 갈 데가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면 당연히 정부의 이렇게 만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밖에 없고 내가 힘든데 지금 뭐 다른 거 보이겠어요, 사실.
사실 그렇죠. 이게 홍남기 부총리의 집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된 데에는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고 전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슈가 됐지 전세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면 뭐 굳이 뭐 부총리가 뭐 집에서 쫓겨나든 다른 전세집을 구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우리 사회 주변 곳곳에 지금 전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뭐 부총리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 재벌 걱정, 정치인 걱정인데 네. 부총리 걱정을 왜 하겠습니까? 부총리 걱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 걱정이고 내 주변, 내 친구, 내 자녀들의 걱정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게 분명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전세 가격이 떨어진 적은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고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 빼고는 항상 올랐거든요. 항상 꾸준히 올라갔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임대차 입법이죠. 입법이 개정이 되면서 좀 더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니까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많이 불안한 상황인데 법 자체는 괜찮아요. 이게 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2년이 너무 짧으니까 뭐 개선을 해서 4년으로 늘려주는 거는 저도 찬성인데 그 중간 과정을 보게 되면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출발 자체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게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서울 집값이 과열이 되니까 임대인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꺼내 들었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면 이게 상가에 있던 그렇죠. 이게 원래는. 제도거든요. 원래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89년도 1년에서 2년 늘어났을 때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때는 최단 존속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준 것이고요. 지금은 2년의 존속 기간은 그대로인데 플러스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다 보니까 임차인은 요구를 해야 되고 집주인들은 거절을 하게 되니까 또 분쟁이 생기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들 또 계획도 없었는데 뭐 입주하면서 거절하는 경우들 수많은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너무 좀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차라리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니라 존속 기간을 2년에서 3년 정도로 늘려주고 뭐 세입자한테는 뭐 미리 얘기를 하면 빠져나갈 수 있게 좀 그렇게 해줬다라면 이 분쟁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또 소급 적용도 문제가 되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됐잖아요. 새로 계약을 하게 되면 내가 3년의 계약을 주는구나, 4년의 계약을 주는구나 준비가 되는데 당연히 2년으로 약속하고 기간이 다 끝나가는데 갑자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야, 나가 2년 더 살래라고 하면 집주인 또 모든 계획이 다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도 안착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그 안착이 자꾸 다른 제도 뭐 월세로 전환되니까 또 보조금을 주고 뭐 이런 제도들도 좋지만 근본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좀 개선을 해서 소급 적용이 문제가 되고 임차인이 돈 요구하는 부분, 집주인이 계획이 없었는데 입주하면서 거절하는 부분 이런 전체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좀 손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아까 이재문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홍남기 부총리의 사례는 좀 괜찮은 사례입니다. 집이 있고 이걸 나중에 뭐 처분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지만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실수요자들을 위한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로 인해서 서민들이 결국은 또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전세에 대한 문제는 너무 심각한 것 같고요. 주변에서 보면은 정말 그냥 전세로 살면서 주택을 구입하겠다고 계획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뭐 도저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장 전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임대차 3법이 뭐 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했던 것이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그 보완해야 될 부분들 이번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의사라든지 이런 걸 좀 명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했는데 그 외에도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서 또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신뢰를 무너뜨리거나 좀 상호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점검을 해서 또 개정을 계속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앞서서 소장님께서는 일단 뭐 모든 제도랑 법이 안착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좀 기다려야 되는 거는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지만 최근에 드러나는 뭐 전세 난으로 인해서 뭐 줄을 서서 그 전셋집을 보러 간다거나 뭐 제비뽑기를 한다거나 이런 모양새는 사실 좀 옳은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부 극단적인 사례인데 그게 뭐 사실이든 진위 여부는 뭐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이라고 하니까 그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네네네. 아까도 제가 이제 홍남기 부총리 때 말씀드렸지만 사적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홍남기 부총리의 집을 전세를 하고 팔고 이런 문제는 당사자 세 분만 알고 있는 거죠.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살고 있는 집 주인
그다음에 홍남기 부총리가 내놓은 집의 의왕, 전세입자, 그다음에 홍남기 부총리 이 세 분이 아는 사실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다라는 건 누군가가 제보자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그 제보자는 제3자는 아닐 것이고 국회에서 나온 발언들의 어떤 취지를 본다 그러면 악의적인 의도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줄 서서 했던 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보면 조용히 가서 보지 세입자가 거기 살고 있는 집에 그렇게 줄을 서서 들어오게 한다는 것도 내가 이사 간다라고 하지만 좀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예약을 해서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몇 분이 줄을 서서 차례로 집을 가서 본다라면 그 집은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땐 빈집이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다라면 그 세입자의 사생활 보호도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그렇게 집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열어준다라는 게 저는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임대 입법 이전에도 많은 주거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 이사 일정을 못 맞춰가지고 이삿짐을 컨테이너에다가 집어넣고서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낭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봐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그거를 좀 특이한 사례를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저는 좀 차이가 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극단적인 사례들보다는 한 845만 가구에 해당되는 임차 가구의 보편적인 어떠한 이 주거 안정, 그다음에 거기에서 소외돼 있는 분들의 어떤 주거 안정, 거기에 이제 지금과 같이 이제 극단적인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사실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거주하는 곳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도 아니면 무슨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은 없고 전세 가격은 폭등하고 있고 줄 서 있는 사람은 많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해결책을 마련한다라는 건 좀 너무 이렇게 어렵고 시간이 좀 필요로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당장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네. 그게 이제 어떤 현실과 어떤 그런 부분에 좀 괴리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목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그 부동산을 위해서 기다린다는 게 어려운 조건에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집값이 전 정부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다, 크게 올랐다라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발표가 되면서 현 정부 들어서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이 끌어올린 집값을 지금 정부가 떠안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 과열과 집값 상승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어요.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지는 뭐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가 화면에 띄워놓은 그래픽에도 나가고 있거든요. 정권마다 지금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입니다. 가운데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니까 임기 초와 그러니까 정부가 출범한 초기와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끝난 시점이고요. 문재인 정부는 올해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올랐다. 크게 올랐네요, 아주. 어떻게 보세요? 어디에 탓이 있다고 보세요? 박근혜 정부 때 막 풀어주고 막 이랬던 것들을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뭐 원인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원인은 분명히 있는데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렇게 따지면 저 지표를 보게 되면 이명박 정부 때 마이너스 3%잖아요. 네네. 그 원인은 노무현 정부 때 잘못해가지고 마이너스 3%가 된 거고요. 박근혜 정부 때 안 좋았던 건 이명박 정부 때 안 좋았던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게 다 이게 인과관계가 있긴 한데 그걸 지금 3년 반이 지났잖아요. 정권 출범한 지 3년 반이 지나서 아직도 전 정권 탓을 한다는 거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 무책임하고 3년 반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전 정부가 잘못했으면 3년 반 동안 충분히 개선을 해서 좋은 답을 내놓고 우리 삶의 질을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뭐 체험적으로는 더 힘들어졌잖아요. 3년 전에는 분명히 전세난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고 매매도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전 정권 탓이라고 하더라도 3년 반 동안 충분한 보완책이나 준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더 안 좋았고 왜 못 기다리냐고 하면 지금 시장의 수요자들, 전세입자들은 당장 힘들거든요. 네. 내가 집을 못 구하고 전세금 올려받고 집을 뭐 여러 가지로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기다려달라고 하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정부한테 빨리 해결해달라고 하지 알아서 나는 힘들지만은 3년, 5년 참아볼게. 어떻게든 내가 빚을 내서 버텨볼게. 이런 국민들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또 됐냐면
임대차 입법이 나오면서 더 왜곡은 심해진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이 정도는 힘들지 않는데 임대차 우리를 위한다라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힘들어졌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보완책을 내놔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더 이게 심각성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빨리 알아보고 물론 공급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본 대책은 공급인데 타선 기간이 길어서 뭐 공급이 빨리 해결 안 된다는 거 사실 국민들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라도 뭐 보조금 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뭐 지금 이런 원인 제공된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개선을 해서 서민 주거 안정에 빨리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정신없고 복잡한 부동산 정책이 돼버렸어요. 20번이 넘는 정책이 나오면서 뭐 일각에선 누더기 정책이 됐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남 탓을 하니까 그것도 청와대에서 그런 발언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또 공분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뭐 지난 정부 때 사실은 뭐 빚내서 집 사라라고 예. 할 정도로 이제 그때는 사실은 이제 오히려 가계 부채라든지 이런 문제들에서 좀 더 심각했던 부분이 오히려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간 집값 문제는 사실은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게 그 정책이 오히려 불안을 자극하는 그런 영향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난 정부 때는 어쨌든 뭐 전세로 유지할 분들이 조금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지라는 그런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도저히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정책들을 봤을 때는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심리가 모든 세대 모든 계층에게 다 나타날 정도로 그러니까 오히려 정책이 그런 것들을 좀 더 자극함으로써 시장에서 그런 그 집값이 상승되는 그런 원인들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좀 여러 가지 그동안에 나왔던 정책들을 한번 다시 되짚어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들이 항상 발언을 할 때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설화거든요. 정부는 우리가 잘 알지만 연속적인 겁니다. 과거의 정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현 정부가 책임지고 사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탓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것도 정치의 중심에 있고 정부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 정도 발언을 한다 그러면 인식이 어떤 현실과 괴리가 올 수 있죠. 과거에 저기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17번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정부 정책이 17번 있었는데 16번이 규제 완화 정책이고 한 번이 11.3 대책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3번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규제를 강화하고 이런 쪽에 어떤 수요 억제를 하는 정책이 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순간을 딱 잘라서 물론 이제 거시경제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컨디션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어떤 정책 당국자들이 이거를 바라볼 때에는 그렇게 봐서 그 과거의 잘못도 떠안고 그 잘못을 떠안은 상태에서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역할이지. 자, 그럼 과거 정부가 잘못해서 잘못한 거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걸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이 화가 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과거도 이렇게 했고 우리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미스가 있었고 과거도 미스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적인 방안을 좀 만들어 볼게. 국민은 이거를 원하는데 남의 탓을 하고 있으면 서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정권이 시작될 때마다 리셋 버튼을 눌러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전 정권 탓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좀 공분과 분노를 사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또 부동산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공시가격입니다. 당정이 일단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가의 한 90% 정도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봤을 때 한 69% 정도 수준인데 그 얘기는 뭐 집값이 시세가 100만 원이면 한 7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공시가격이 측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게 뭐 같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공시가격이 시가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공시가격 제도가 왜 도입됐냐고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공시가격 제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세금 과세의 목적이거든요. 세금도 과세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해야 되는데 시세가 있으면 기준이 되는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표준화가 상당히 되어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토지나 여러 가지 같은 경우는
같은 땅이라도 옆에 땅과 도로가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한 뭐 표준화된 가격 기준, 과세 기준이 필요해서 공시가격이 도입이 됐고요. 보통 한 50에서 70% 정도로 형성이 돼서 거기 맞춰서 세율이라든지 또 필요하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적정하게 조절을 하는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게 좋아요. 요즘 뭐 기술도 좋아졌고 표준화도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현실화하겠다, 시세와 근접한 뭐 부분까지 올리겠다,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왜 지금이냐라는 거고 그 배경과 설명에 대한 게 전혀 없거든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결국에는 세금 더 거두려는 거 아니냐. 세금 더 많이 거두고 집 가진 자들 더 압박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거 아니냐. 도대체 왜 올리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많은데 정부가 발표할 때 보면 그냥 그럴듯한 말로 진짜 속마음은 숨기고 그냥 좋게 우리가 좋은 의도로 현실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현실화하는지 저는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세수가 부족하고 우리가 증세 목적으로 뭐 이렇게 현실화하겠다. 아니면 부동산이 과열이 되니까 공시가격을 올려서 뭐 다주택자들 압박을 하겠다. 그것도 아니면 현재의 공시제도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뭐 시간을 두고 빨리 현실화를 해야 된다라는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있으면 국민들도 올려야 되는구나. 우리가 기다려야겠구나. 기존의 정책에 문제가 있었구나. 좀 받아들이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매매 시장은 좀 상당히 이제 거래량이 안정이 되면서 좀 안정 시세를 보이고 있고 전세가 문제인데 뜬금없이 갑자기 또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라고 물론 계속 현실화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네네. 시장에서 바라볼 때 약간 좀 뜬금없다. 지금 전세가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지금 이 시국에 2030년 그것도 이번 정부는 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예. 뭐 다음 정권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 정책을 2030년의 중장기 로드맵을 지금 시점에 발표한다는 건 오히려 더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심리적으로 보면 또 집주인을 더 압박하게 되죠. 야 이거 진짜 세금 많이 오르겠구나. 팔아야 되나? 팔려고 하니까 양도세가 문제되네. 세입자한테 전가를 시켜야 되나? 이게 결국 연쇄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좀 하는 거는 좋겠지만 이게 지금 시기와 또 괜히 또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나 싶어서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내년도 뭐 그렇게 크게 나아질 것 같진 않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게 공시가격을 높임으로써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거다라는 우려를 정부가 의도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부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증세일 거거든요. 국민들의 반발을 아주 강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뭐 이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동안에는 이렇게 제대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었던 건 아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 지역마다도 굉장히 다르고 또 좁은 지역 내에서도 또 개별 주택마다도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공시가격을 좀 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과세 기반을 넓힌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책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건 쭉 해나가겠다라는 계획 정도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지금 주택 시장의 어떤 가격뿐만 아니라 또 전세난이라든지 또 전월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았었나 싶고요. 이 공시가격이 실제 공시가격이 현실화되게 되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각종 그 조세제도에서 세율을 가지고 이제 증세를 이야기하지만 세율보다도 어떻게 보면 또 이 기반 자체가 굉장히 높은 폭으로 올라가게 되면 가격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재산세 인하 조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또 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에 대한 어떤 조정 부분 또 뭐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들이 조금 더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뭐 당장 2030년까지 90%의 공시가율로 높일 것으로 뭐 관측이 되고 있어요. 지금 결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근데 보면은 내년부터 한 3%포인트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뭐 올리는 방안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당장 내년부터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세부담이 클 거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킨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증세의 목적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어떠한 그 가장 우리 사회에서 이제 영역이 확장돼 있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응능가세와 응익가세의 어떤 실천이 전혀 안 된 부분이 지금 사실 부동산 영역이거든요. 급여자들은 월급이 세액이다 세원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전부 해서 우리가 유리할 지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증권이라든지 각종 자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투명화가 돼 있죠. 근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처지다 보니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은혜적인 혜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똑같은 주택 3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과 30억짜리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비슷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30억까지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금 부담이 아주 작습니다. 예전에 불과 2, 3년 전만 해도 35%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거를 이제 한 60%까지 끌어올린 거죠. 이게 이제 조세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30억에 대한 이번에는 이제 그 구간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세금을 형평성 있게 부과를 하겠다라는 거지. 정부가 만약에 진짜 증세의 목적이라면 저기 법인이 부동산 보유한 것처럼 세금 부과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종합부동산세도 내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내지만 그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 기본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6억에서 9억까지 해주거든요. 자, 그럼 기본공제 9억, 6억에서 9억을 공제해 주는 거를 3억이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여버리면 지금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세금을 2배로 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증세라기보다는 어떤 사회 형평성 부분과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역에서 부동산 영역이 너무 이렇게 심화되어 있고 뒤틀려 있다 보니까 이거를 바로잡겠다는 의도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가격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세금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죠. 그 증가되는 부분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2030년까지 해서 연 3%씩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하지 못할 정도의 세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거에 정부에서 발표한 사례 중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일산 서구와 분당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디가 집값이 더 비쌉니까? 분당이 비싸겠죠. 분당이 비싸죠. 예. 근데 저기 세금은 어디가 더 많이 내겠습니까? 분당 아닌가요? 아니죠. 일산 서구거든요. 그게 연구 결과로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자라는 거죠. 공시가격 현실화의 목적은 이거니까 정부가 항상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뭐냐면 어떤 제도를 진짜 시행을 하고 그 제도에 어떤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장단점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뜬금없이 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국민이 부동산에 대한 자산가가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계속 정책적인 왜곡이 생기고 그 왜곡에 대한 것이 심리적인 작용과 맞물리게 된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질적으로 세팅하는 데는 거센 반발과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를 좀 간과하는 것 같아요, 정부는. 제가 좀 반대 의견을 좀 드리면 증세가 아니라고 했는데 취지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현실을 보게 되면 물론 차이가 있어요.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너무 낮게 평가가 되어 있는데 네. 반면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에 계속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더 많이 높였고요. 여러 가지 그런 보조 장치를 통해서 충분히 과세를 하고 있었거든요. 고가 주택이라고 해서 세금을 터무니없이 낮게 냈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중과세도 있고요. 세율 자체도 재산세만 보더라도 0.1에서 0.4%고요. 종합부동산세도 우리가 0.5에서 2.7%까지 이렇게 차등 과세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증세의 목적이 아니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균형, 잘못된 표준화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라면 올리는 거는 좋다면 그래도 그런 세율, 차등화된 세율에 대해서는 반대로 세율을 좀 낮춰준다든지 다른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최근까지도 중과세, 세율도 많이 올리고 공정시장 가입률도 2022년까지 올리고 있고 모든 거를 다 올리는 상태에서 또 명분이 하나 생긴 거죠. 야, 우리 표준화해서 공시가격 올릴래.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세금이 작년보다 올해가 늘고 내년 되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증세가 아니라고 하면 그 뭐가 증세라는 건지. 물론 취지는 그게 아니겠지만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어떻게든 내가 세금이 늘어나면 그게 증세지 감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희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사실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계속 공시가격 현실화는 하겠다라는 발표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 이번에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연구 검증 결과가 나온 어떤 로드맵이 제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정시장가의 그 공시가격을 매년 발표할 때마다 이 쉽게 얘기해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다 그르다 조세폭탄이다 뭐다 해갖고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도대체 이거에 따르는 부과 기준이 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을 이번 로드맵을 통해 갖고서 좀 더 공개적이고 투명화시키겠다라는 저는 의도가 더 강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만약에 뭐 90%까지 올린다라고 했을 때 뭐 그런 우려도 나와요. 고가인 1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질 세부담이 커질 것이다. 근데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분들은 1주택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보면 겨냥하고 있는 다주택자와는 조금 결이 다른 뭐 똘똘한 한 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식의 1주택자들의 세부담을 키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항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또 보완책들로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근데 또 재산세 감면에는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낮춰줄 거기 때문에 고가주택은 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또 1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차별, 1주택 집 하나 갖고 있는 게 죄냐 이런 목소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고가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문제가 되는 분들은 당장에 그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분들, 주로는 그렇죠.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분들께는 사실은 세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논의되는 그 재산세 인하 그 기준이 사실은 9억 원 이하 또는 뭐 6억 원 이하 이렇게 논의가 되는데요. 9억 원 이하는 사실은 그 종부세 1주택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인하 대상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실제 거래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예. 공시가격상으로는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그 1주택이면서 9억 이하의 주택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산세 인하 논의가 나오게 되면 1주택자들은 또 어느 정도는 그런 그 세부담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공시가격 부분은 뭐 증세 논란을 떠나서 저는 사실은 형평성 문제가 증세 차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다른 정책들에 이 공시가격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오히려 여러 다른 정책에서는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서 전세보증금을 많이 부담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너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전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개선하는 그런 효과들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공시가격을 높임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세부담 증가는 예상이 되는 게 있어요. 네네.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재산세를 좀 경감해서 이 완충을 해주는 이런 어떤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전환점이라고 보는 이유가 과거에는 이제 방치돼 있던 영역이 이제 점점 이제 현실화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제 30억 이상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현재 공시가격이 80%까지 매매가 대비 실거래가 대비 80%까지 산정돼 있는데 90%까지 올리면 앞으로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10%를 더 올리겠다라는 얘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범위만큼 당연히 세금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물가 상승률하고 어떤 거를 대비해서 수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너무 과하다. 야, 이건 진짜 아니겠다라고 얘기한다라면 조정은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조세 저항은 뭐라 그럴까 이건 뭐 쉽게 얘기해서 억누른다고 그래서 눌러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그리고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이제 일부 떨어진 구간에서 이제 올라가는데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왜 하필이면 9억이냐. 지금 저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9억이라는 기준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9억이 공시가격 9억이 현재 지금 주택 아파트로 기준으로 따지면 70%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 주택 가격의 실거래 가격은 진짜 한 13억, 14억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13억 실거래가 13억 이상 되는 주택이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가 있을까라고 놓고 본다라면 사실 서울 강남 사구 일부하고 대도시 일부하고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그 이하라는 거죠. 그 이하의 어떤 세금 증가액과 그다음에 그 9억 이상의 어떤 세금 증가액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내. 이거는 또 조세 형평성에 상대적 차별이 생길 수 있죠. 9억 이하의 주택과 9억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런 것들은 이제 미세 조정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준을 6억과 9억으로 잡느냐에 따라 6억이라 하더라도 지금 그 공식 현실화율은 오히려 더 낮지 않습니까? 6억짜리 주택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주택자가 아니라 아무 소득 없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신 분은 9억 이상만 있는 것도 아니고 3억짜리 주택에 사시는 분도 있고 2억짜리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세부담은 동일하게 느끼는 거지 9억 이상만 저는 느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응능가세, 응인가세가 실현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뭐 지금 말씀을 해주신 여기서도 지금 뭐 입장이 여러 가지로 갈리는 거 보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올 것 같은데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이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재산세 당연하고요. 건강보험료 뭐 이런 60여 종의 세금이 또 부담이 커지다 보면 결국은 서민이나 또 중산층에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있거든요. 예, 그 부분 제가 좀 말씀. 네, 위원님 말씀 드릴까요? 뭐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공시가격이라는 것들을 여러 사회 정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건강보험료 당연히 지금 특히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분들이 예. 실제로 재산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뭐 고액의 주택이냐 아니냐랑 상관없이 모든 그 재산 주택을 가진 분들이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뭐 그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앵커님께서 지금 그 60가지의 세금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내야 되는 부담이 늘어나는 거지만 그렇죠.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그 60여 가지 정도 되는 것들이 세금처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산층 이하나 이런 그 저소득층들이 복지 정책이나 여러 가지 다른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때 그 공시 가격이 반영되고 있고 그게 일정 부분 이제 지금 그 주택 가격이 낮은 것들은 몇 년 동안 유예를 하고 이후에 올린다고 했지만 어쨌든 90%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것들은 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 다른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택 하나 고액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받던 기초연금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그러니까 거고요. 기준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지 정책이나 다른 정책들이 보통 이렇게 절대적인 어떤 기준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제도들에서 공시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그 기준들이라든지 아니면 세제에서 그 재산을 공제해 주는 것처럼 그런 정책에서도 재산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공제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올려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분들은 세부담도 늘어나면서 또 복지 혜택도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중에 어떤 그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놓치고 있는데 이것들은 좀 국토부뿐만 아니라 다른 그 관계 부처들이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왜냐하면 이런 영향들은 고액의 주택을 가진 분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네. 사실은 뭐 9억 미만이든 6억 미만이든 아니면 정말 공시가격이 1억이든 2억이든 아주 낮은 그런 노후한 주택을 가진 분들에게도 그런 변동들이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불이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공시가격 인상을 통해서 서민들의 그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버리는 상황이 예. 또 연출이 될 수 네.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또 걱정이 되네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게 정부에서는 이런 걸 고려해야 되거든요. 표준화도 좋고 명분도 좋고 다 좋다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을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을까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아까 앞에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다주택자들 지금 9억이냐 6억이냐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걸 고민 자체 대상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투기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규제 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 쳐도 적어도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 넘는 집 내가 뭐 5년 전에 4억 주고 샀는데 지금 공시가격이 9억이 넘었다라고 해서 그분이 과연 무엇을 잘못하고 과연 규제 대상이 되느냐에 대해서 공시가격을 올려야 된다면 그런 분들 실수요자들 뭐 1주택이 되고 가격 기준을 떠나서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재산세 감면은 동일한 기준에서 적용이 돼야 되고요.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0.05%포인트 뭐 인하해 준다라고 하는데 너무 작거든요. 0.05면
제가 바라볼 때는 올해 50만 원 냈는데 내년에 100만 원 거둘려다가 내가 내년에 80만 원만 거둘게, 30만 원만 거두니까 고마워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좀 세율도 이왕 인하해 준다면 좀 더 많이 인하해 주고 실수요자들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좀 더 많이 줘서 이런 조세 부담 이게 형평성에 맞게 조세 저항을 좀 낮추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두고 오늘 토론을 해봤는데요. 아주 보완을 할 점들도 많고 지금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부작용까지도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정부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재문 소장, 김인만 소장, 최현수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